아드폰테스 시민강좌. 이번 주제는 사회계약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계약론이란 말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사회계약이란 말은 사회와 계약이란 두 가지 말이 붙어 있어 상당히 그 범위가 넓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면 주로 17세기 이후 전개된 일련의 철학적 사유들로 다분히 헌법, 정치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론 자체가 16세기 말 근대 정치의 조건들이 갖는 모순이 점점 깊어지고 이런 모순에 대한 자각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사회와 정치 권력의 형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나왔기 때문이죠. 사회계약이란 것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가설로 봐야 할까요? 사실 사회계약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고 검증될 수도 없는 것이죠. 사실 루소 이후로 내려오면서 사회계약론은 더 이상 역사가 아니라 사회를 연구하는 합리적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론으로 유명한 현대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란 공통된 정의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면서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따라 자연상태는 하나의 가정으로 남겨두면서 절차로서의 정의론 정립을 시도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은 역사적으로 몇 가지 유사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직관, 그것도 근본적인 직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거래,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주고받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사회적 행위를 일정한 권위, 지정된 권위에 복종하기로 합의했다. 그것도 최초로 합의했다는 대전제를 깔고 사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개인에게 사회는 무엇인가 하는 관점의 시작이죠. 어떤 용어가 나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다는 것이고 고민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하게 만든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봐야 할 텐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가 다룬 주제가 그 배경을 잘 설명할 것 같습니다. 칸트가 1784년에 범세계적 관점에서의 보편적 역사에 대한 관념이라는 저술을 하였는데 거기 네 번째 주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의 비사회적인 사회성. 인간의 비사회적인 사회성. 쉽게 이해되지 않지요. 사회성이 있기는 한데 비사회적인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유럽 대륙에서의 잔혹한 종교전쟁들 그리고 정파간 전쟁은 도대체 인간은 권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배척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지요. 사회적 동물이면서 공존을 거부하는 듯한 비사회적 현실 속에서 사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사회가 꾸려져 나가는 규칙과 원리들, 사람들이 그나마 흔쾌하게 수긍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비사회적 성격,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와 종교, 문화 속에 드러나는 모순이 보이는 답답함에 대한 탈출구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현실 정치적 환경, 역사적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르네상스 이후부터 전개되어 온 지적 사색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도 점차 상업과 산업사회로 이행하였죠. 그러면서 개인이라는 존재,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게 되고 이런 상황이 확장될수록 당시의 계급적 질서는 지평을 넓혀가는 인간 이성에 대한 족쇄로 느껴지게 되었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7세기 유럽의 암담함, 18세기 유럽 사회의 엄혹한 현실과 충돌하면서 뭔가 이런 부조화와 갈등에 대한 지적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갈급함, 필요성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회계약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시대에서 신시대로 넘어가는 지적 완충, 포괄적 이론으로서의 사회계약론이 대두된 것이죠. 방금 말씀 중에서 17세기와 부조화와 갈등에 대한 지적 응답 중에 하나가 사회계약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회계약론이 유일한 답이 아니고 다른 세계관, 다른 역사관들도 있었다는 말인데 왜 하필이면 사회계약론만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할까? 여전히 언급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회계약론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문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은 다른 이론들과 달리 인류 공동체의 정치질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만들고 왜 그 권위에 복종하여야 하는가, 그 복종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적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위한 전제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시각은 없다는 것이죠. 특정 공동체 내에서의 종교의 지위, 주권의 문제, 군주와 신민의 역할, 기본권과 자유 등 개인과 개인, 집단과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주요 담론들이 바로 이 사회계약론을 모태로 하여 나왔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아마도 다른 강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사회와 역사를 바라는 관점이라면 사회계약론 그 자체 속에 이미 사람마다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차이점들은 무엇이고 이런 차이점은 또 어떻게 해소되어 하나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이론으로 묶이게 되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계약이라는 말을 써도 쓰는 사람마다 강조하는 바는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사회계약론자들 중 17세기의 토마스 홉스는 절대왕정을 옹호했고 18세기의 루소는 공정한 정치라는 공화정적 체제에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20세기의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롤스의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계약을 보았죠. 이런 식으로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마다 그들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정치관,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제안하고자 하는 대안에 따라 양상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통일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들 사이의 저변을 가로지르고 있는 공통점, 통일성이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사회계약론은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지지론리보다는 사고방식의 상대적인 동질성에 찾을 수 있는데 가장 고도의 동질성을 보이는 부분은 공동체와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사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를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집단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은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공동체와 권력 밑에 깔려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신념이죠.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바로 정통성 있는 권력 내지 권위는 이런 의지의 요구 조건들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럼 정통성이 없는 것이죠. 권력에 대하여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요구해야 하는 것, 권력의 한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이 사회계약이라는 기준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사회계약론이 갖는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계약론의 의미와 역할, 기능을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계약론은 16세기 말, 17세기의 유럽에 어목했던 정치사회적 환경, 이와 반대로 점증하는 개인과 자유에 대한 갈망, 기존의 계급 질서에서 느껴지는 족쇄와 인간성의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 응답이자 완충제로 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권력의 정통성, 정당성,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근본적 담론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드폰테스 시민강좌였습니다.